네, 이번 회차는 1편 1장 무역계약 중에서 제7절입니다. 무역계약의 종료 그리고 계약 위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목차 1번부터 5번까지 무역계약의 종료부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고유의 구제책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목차 1번부터 보시면요. 무역계약의 종료입니다. 1번 목차의 무역계약의 종료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는데 효력이 소멸되는 것.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사유들이 이제 양괄호로 쭉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음 중 무역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양괄호 1번에 보시면요. 계약 이행에 의한 종료. 자,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대로 다 잘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 잘 끝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자, 계약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체결이 되니까 합의를 하면 종료도 당연히 계약도 소멸시킬 수도 있겠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야, 중간에 안 되겠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내자. 없던 걸로 하자라고 둘이 합의를 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 계약 위반 때문에 종료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뭐 이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나 이 계약은 도저히 더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요. frustration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이행 불능 또는 계약의 좌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을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잘못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계약이 주저앉는 겁니다. 그냥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frustration의 경우에는 이행 의무로부터도 그냥 의무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시마 플러스 보시면 frustration 관련 세부 내용에서 성립 요건 나와 있는데요. 계약 목적물의 멸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뭐 핸드폰을 뭐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은 뭐 이거 잘못되면 다른 물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 말고요. 하나만 있는, 세상에 하나만 있는 물건이에요. 뭐 고호 그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호 그림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팔기로 한 고호 그림 불이 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 매도인 잘못이 아니라 그냥 뭐 번개 맞아가지고 그냥 타버렸어요. 근데 그거 이제 다시 뭐 고호가 살아나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후발적으로 법률이 위반이 됩니다. 이대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위반이 된다거나 뭐 사정이 변경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시로만 보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2번 목차 보시면 계약 해제를 원치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frustration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force measure, 불가항력이라는 거 공부를 했어요. 둘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은 이것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면책이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선적하기로 했는데 부산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물품을 선적을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그 선적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만 매도인이 면책이 되는 거고 다시 뭐 정상화가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속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frustration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계속 그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frustration은 소멸이 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 상황을 frustration으로 볼 건가 불가항력으로 볼 건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계약이 소멸되는 건 싫다. 계속 유지하고 싶다.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계속 이행을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불가항력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 계약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심화 내용에서는 요거 두 가지의 비교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목차 2번 보시면 계약 위반입니다. 1번 목차 보시면 계약 위반에 의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표현 앞에서도 한두 번 본 적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reach of contract라고 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 breach of contract. 예, 뭐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 뭐 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계약 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위반의 유형 보면 첫 번째가 이행 지체입니다. 이행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긴 했어요. 근데 늦게 한 겁니다. 그것도 계약의 위반이죠.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이행 거절이에요. 이거는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계약을 이행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이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걸 이행 거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우리 앞에서 봤던 frustration 때문에 발생하는 계약 이행 불능 또 계약이 위반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원시적 불능이니 후발적 불능이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적 이행 불능은요. 계약 체결을 할 때 당사자들이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계약인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체결하고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더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뭔가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예시로 봤던 뭔가 새로운 법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거래하는 물건을 더 이상 거래하는 걸 뭐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럼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된다. 이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고 원시적 불능이니 후발적 불능이니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불완전 이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수량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물품은 왔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이 정도 개념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CISG 상의 개념인데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fundamental breach라고 합니다. fundamental breach를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고요. 이걸 이제 근본적인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제 생각엔 90% 정도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가끔 근본적 계약 위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fundamental breach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CISG에서는요. 계약을 위반할 때 우리나라 상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책임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어쩔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계약 위반의 정도, 상대방이 어떤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CISG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이것만 봅니다.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만 봐요. 말 그대로 심각한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경미한 계약 위반인지 그 기준만 놓고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뭐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CISG에서는 계약 위반의 기본적인 어떤 그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그 나누는 기준 같은 것이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fundamental breach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할 텐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없던 걸로 만드는 건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대체품 인도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CISG 상에 나오는 본질적 계약 위반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breach of contract. 계약의 위반이에요. 계약의 위반인데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당사자,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계약 위반이란 뜻이에요. is fundamental. 그거는 본질적이다. if 하고 나와요. 이렇다면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본다는 거예요.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그러한 detriment, 이건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loss,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런 손해를 낳는 경우예요. 근데 어떤 정도의 손해냐면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그에게 그 다른 당사자로부터 deprive 하면 박탈하다, 빼앗다라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거예요. 뭘 박탈하냐면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근본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조금 그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긴 한데요. 다시 한번 거꾸로 쌓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당사자가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그 받기로 한 대금을 받아야지 계약하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대금을 주고 계약한 물품을 받아야지 계약하에서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 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그 기대할 수 있는 걸 박탈했는데 조금 박탈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인도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걸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의 큰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걸 substantially 근본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가 얼만큼의 손해인가 이건 사실 매도인 매수인 간에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나한테 이건 substantially deprived 된 detriment이야. 이렇게 조금의 피해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제3자가 나중에 판단합니다.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는 판사나 중재인이 나중에 분쟁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시험에 이 문장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손해 키워드들은 이런 게 되겠죠. substantially to deprive 그래서 detriment가 생겼다라는 정도. 그러면 fundamental breach다 이렇게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unless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긴 문장에서 unless가 나오면 일단 문장이 끝났다 생각하시고 뒤에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예외예요. 이런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The party in breach,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예요. 위반 당사자. 자기가 잘못한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Did not foresee. 예측할 수가 미리 볼 수가 없었다. 예측할 수가 없었고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in the same circumstances. 같은 상황 하에서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당사자 자체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너 이거 이런 상황, 이런 계약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에게 이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사람,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뭐 지적 수준이라든가 뭐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고 좀 정신세계 독특하신 분 말고 합리적인 사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약 위반을 하면 이렇게 심한 손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이거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상황이죠.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예측을 못했다. 내가 계약 위반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 예외 조항이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예외 조항은 조금 헷갈리시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앞에 본질적 계약 위반의 정의, 계약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끼치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여기까지는 한 3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한글로도 나올 수 있고 영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목차 3번 보겠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CISG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번 회차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보시면 구제의 정의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 보통 remedy라고 합니다. 치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약상 내가 무언가 권리에 손해를 입었는데 권리의 침해를 받았는데 그걸 회복시킨다라는 뜻에서 이제 권리 구제를 remedy라고 합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개괄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용어만 보시면 돼요. 영어 표현으로 seller's remedy라고 하면요. 매수인이 잘못해갖고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seller's remed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uyer's remedy라고 하면 매도인이 잘못한 거예요. 셀러가 잘못해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를 buyer's remedy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려요. seller's remedy가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야,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야 헷갈립니다. 자기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구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그 구제 개괄에서 표가 있는데요. 요 표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도 풀 수 있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2회독 하실 때 요 표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략의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게 뭔지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표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 2회독 하실 때 이 표시해 두셨다가 이것만 가지고 쫙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특정이행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매도인도 가지고 있고요. 매수인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매도인의 특정이행 청구권에는 인도수령 청구권, 대금지급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 해줘야 돼요? 매도인이 물품 인도하면 물품을 수령하라 그랬죠.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도 수령해라, 대금 지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이행 청구권은 조금 더 그 세부 내용이 약간 달라요.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를 해줬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울 테지만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면 물품을 바꿔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반품하고 새로 물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자 보완 청구권은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물품 이상하니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죠. 근데 이건 지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그리고 소비자하고 무슨 그 기업 간의 관계도 아니고요. 이거는 상인과 상인 간의 관계입니다. 물품 인도해줬는데 약간의 하자만 있어도 그걸 바꿔줄 수 있도록 대체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면 좀 복잡해져요. 물건 갔던 걸 다시 슈팩해서 갖고 오고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다 해서 간 물건을 다시 갖고 오려면 다시 수출 통관, 수입 통관 해야 되고요. 관세 냈던 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 그냥 보완해서 쓰도록 하고 그게 앞에서 배웠던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면 대체품을 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아무튼 특정이행 청구권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갖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건 저는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래,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매수인이 물품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지. 그러니까 매수인 권리지. 물품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처럼 이걸 쫙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지문에 나왔는데 이게 매수인 거다, 매도인 거다, 어떤 권리다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또 추가 기간 설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은 이건데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하세요라고 이제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특정이행 청구권하고 추가 기간 설정권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 강제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판사님, 우리가 계약에 이런 걸 맺었는데요. 상대방이
대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려주세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가지고 대금 지급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강제적인 거고요. 추가 기간 설정권은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냥 전화해서 아유 대금이 안 들어왔네요. 제가 3일 더 드릴 테니까 3일 안에 대금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매도인, 매수인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의 권리 보시면 매도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도 안 외우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 보완권이 있어요. 자, 하자 보완권은 요거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말뜻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하자 보완 청구권은 매수인이 가지고 있어요. 물품 이상하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하자 보완권은 고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이행했는데 잘못했어요. 뭔가 하자가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고쳐줄게 하는 권리가 하자 보완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은데 그걸 매도인이 직접 하면 하자 보완권이 되는 거고요.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매도인 쪽에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매수인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도 할 텐데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명세서 매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A라는 스펙을 주고 그 스펙에 맞는 물건을 공급해 주기로 했어요. 계약상에서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펙은 매수인이 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이행해야 할 날짜, 물건을 이제 인도해야 될 날짜가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스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물품을 못 만들잖아요. 이러면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겠죠. 이러면 매도인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가지고 스펙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 이걸 알려줘요. 자, 스펙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물건 만들어 보내면 됩니까? 라고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이제 매수인이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해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죽은 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그냥 자기가 내가 대충 이렇겠지라고 생각해서 매수인한테 보냈던 명세대로 그냥 물건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게 물품 명세 확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이거 매수인이 그 명세를 확정 안 해주니까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 쪽 보시면 대금 감액권이 있습니다. 계약한 물품과 다른 물건이 왔어요. 또는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오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근데 그 물건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100짜리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온 건 $80 가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대금을 $80로 그냥 깎아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80만 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0를 미리 지급했다면 $20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금을 깎을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건 당연히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절권이 2개가 있어요. 인도 기일 전 이행, 인도 기일 전에 인도 수령 거절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인도 수량 거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거절권인데, 자, 이날 1월 예를 들어서 10일 날 인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인도 기일이 이때였어요. 근데 1월 5일 날 물품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칭찬받아요. 빨리 갖다 주셨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엄청나게 대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수인이 창고를 미리 섭외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오일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10일 날 가지고 오세요. 근데 인도 기일 전에 갖고 오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날 갖고 오면 그때는 받아야 돼요. 그때는 받고. 자, 그 다음에 초과 인도 수량 거절권은 뭐냐면 물품 1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120개를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잘 됐다 차라리. 그래서 120개 그래요. 그럼 20개 추가적으로 대금 지급만 더 하고 이걸 받을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난 딱 100개만 필요해요. 20개 뭐하러 더 가져오셨어요? 난 100개만 받을 거고요. 20개는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계약한 수량은 받아야 돼요. 계약한 수량은 받아야 되는데 초과된 수량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도 기일 전에 가지고 온 거 나중에 갖고 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많이 갖고 온 거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다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텍스트로 보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대목차 4번 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부재책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특정 이행 청구권입니다. 영어 표현도 같이 봐두세요.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어떤 경우에는 이 specific을 뺍니다. 그래서 require performance. performance는 계약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정이라는 말은 특정한 계약상의 어떤 이행해야 할 의무, 그걸 콕 집어서 이행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도요, 그냥 이행 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스페시픽이라는 말을 빼고요, 그냥 이행 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괄호 1번 보시면 특정 이행 청구권 또는 이행 청구권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스로 그냥 당사자 간에 이렇게 왜 안 해요? 계약 이행해요. 이게 아니라 약간 무서운 거예요.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2번 보시면 우리 아까 표에서 봤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하라, 인도 수령하라. 그다음에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금 지급하라, 그다음에 인도 수령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도 다 이행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체품 인도 청구나 부적합의 치유, 이제 하자 보완권이라 하자 보완 청구권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하자를 보완한다, 부적합을 치유한다 같은 말이에요. 등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의무, 매도인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에 보시면 매도인의 이행 청구권 앞에 표에서 봤듯이 대금 지급 청구권과 인도 수령 청구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고요. 자, 매수인의 이행 청구권 쪽을 보겠습니다.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에요.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substitute가 대체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대체하는 물품이라는 명사로도 뜻도 있습니다. 대체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체품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니까 외국까지 간 물건인데 그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물품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면 정말 약간의 하자만이라도 외국 갔던 물건을 다시 수입국까지 가져와야 되고 수출입 통관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만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물품 바꿔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원칙적으로 수령시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 가능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물품에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트에서 샀는데 가서 바꿔달라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 그 이상한 물건, 하자가 있었던 물건을 가져가서 바꿔야 되겠죠. 물건 바꿔주세요 했는데 전에 가져가신 물건 어디 있어요? 그건 잊어먹었는데요. 바꿔주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원래 물품,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그거를 제대로 된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반환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 보완 청구권이에요. 하자가 있는 걸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Right to require, lack of conformity. conformity 하면 일치라는 뜻입니다. 계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계약의 일치가 부족함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자, 계약과 물품이 일치하지 않아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영어 표현도 같이 익혀봐 주시고요. 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 고쳐달라는 거예요. repair. 이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억지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자가 큰 하자는 아닌데요. 못 고치는 하자예요. 이거는 그냥 바꿔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매도인이 바꿔주겠다. 이건 고치지 않고요. 그냥 제가 바꿔드릴게요. 근데 아니 나는 이걸 꼭 고쳐야겠어요. 그럼 매도인이 이걸 못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고 그거 빼고 그냥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이행 청구는 부적합의 통지와 동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해진 경우에 한한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이 실행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된다. 그리고 물품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불일치의 통지를 해야만 매수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통지를 안 하면 권리 행사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행 청구권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뭔가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품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상 있다라고 부적합,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행 청구권이라는 건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충하는 부딪히는 구제를 구한 경우 다른 권리를 같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은 해제하는데 물품은 고쳐달래요.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다른 구제책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계약 해제권 같은 건 같이 행사는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뒤에서 배울 텐데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만병통치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고요. 혼자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고 먼저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하든지 아니면 이행 청구권 행사하면서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물품 바꿔주긴 했는데 원래 물품 받았을 때 제대로 된 물건이었으면 바로 사용을 했을 텐데 물건을 교환받는 데까지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손해가 있었다고 하면 대체를 해줬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추가로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만 행사할 수도 있고요. 병행해서 같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추가기간 설정권 또는 부가기간 설정권이라고도 합니다. Right,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이렇게 돼 있는데요. fix가 고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추가적인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추가 기간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상대방한테 그래 계약을 아직 이행을 못 하셨네요.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 계약을 이행해 보세요 라고 추가 기간을 줬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기다려줘야 돼요. 다른 구제 수단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추가 이행 기간을 설정해 놓고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 정한 기간 동안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단 그 기간 중에 기다려주기로 한 기간 중에 상대방의 이행 거절 통지 기다리지 마세요. 전 글렀어요. 기다리셔도 전 못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했다면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 빼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추가 기간을 줘서 나한테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기다려줘서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시오라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계약 해제권입니다. Right to declare contract avoided. 계약을 피한다, 회피한다는 뜻인데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걸 선언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계약 해제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계약 해제란 계약을 소멸시켜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특히 CISG 상에서는 계약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당시로 계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중간에 계약을 만약에 해제한다라고 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의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해지와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CISG에서는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진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 법에서의 개념인데 그냥 법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용어인데 해지는 여태까지 왔던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 이후에는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계약의 해제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걸로 바꿔버리는 게 해제고요. 해지는 중간까지는 인정하되 뒷부분부터는 앞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2년 약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한다 그런 말 하죠. 1년 지난 후에 이후에 해지를 하면 이 전까지는 계약이 그냥 유효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요금 내고 서비스 이용했던 건 그대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만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앞으로는 계약이 무효다.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그렇게 다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계약 해제는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사 요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본질적 계약 위반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본질적 계약 위반의 경우에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본질적 계약 위반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추가 이행기간 설정권이라는 거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추가 이행기간을 설정해 줬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 이행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물품 수령을 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추가 이행기간 중에서도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매수인 경우에는 추가 기간을 설정해 줬는데 계약 물품 인도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본질적 계약 위반과 추가 이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대금 지급을 안 했어. 그리고 물품을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보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 이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인데 추가 이행 기간 모든 기간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의무에 대해서 추가 이행 기간 설정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계약 해제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반환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re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반환, 서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CISG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해야 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 상대방이 제공한 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특히 매수인의 경우 물품을 반환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도인도 대금을 지급받은 게 있다 일부라도 그럼 그 대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돈을 돌려주는 건 쉬운데 물품은 내가 받은 물품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물품을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린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이자 뭐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품 반환해야 된다. 이런 내용, 세부적인 내용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계약 해제는 자동 해제라는 건 없어요. CISG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만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특징은 요거까지는 뭐 살펴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계약 해제의 의사를 발신한데 발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청약과 승낙할 때는 CISG에서는 다 도달주의였는데요. 계약 해제와 관련된 통지를 할 때는 발신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CISG는 계약 유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CISG는요. 웬만하면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깨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규정이 되게 빡빡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본질적 계약 위반이어야 하고 물품을 반환하건 뭐 대금을 반환하건 뭐 반환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 유지의 원칙에 기초해서 계약 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그냥 벗어납니다. 계약이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남아요. 원상 회복을 한 다음에 상처가 남았으면 그걸 돈으로 치유해 주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계약상에 합의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 써먹으려고 이걸 만들어 둔 거거든요.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둔 조항이니까 계약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뭐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거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3년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약정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효력은 유지됩니다. 손해배상, 분쟁 해결, 그 계약 해제 후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 뭐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의 의무로부터는 다 당사자들이 벗어나게 된다, 면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반환 얘기가 나와요.
반환해야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상대방에게 내가 준 거 다시 돌려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양 당사자가 모두 반환을 해야 된다. 매수인도 물건 받은 게 있고 매도인도 돈 받은 게 있다라고 해서 둘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예, 기본적으로 동시이행 서로 동시에 돈 돌려줄 거, 물건 돌려줄 거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련된 CISG 규정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부터 보시면요. Avoidance of the contract. 아까 앞에서 봤어요. Contract avoided. Declare contract avoided. 계약 해지를 선언한다. 이렇게 해석했었고요. 여기 avoidance 명사형이에요. 계약의 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는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 under it. it은 계약을 받는 거예요. 양 당사자의 그 계약하에서의 obligations, 의무로부터 놓아준다, 면책시킨다. 자,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이 계약하에서 가지고 있던 의무로부터 면책된다, 놓아지게 된다. subject, 요거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로 단 다음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damages는요, 손해, 배상 또는 손해배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권리 또는 손해배상의 액수도 그냥 damages라고 표현합니다. damages which may be due, 만기가 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 앞에서도 봤듯이 계약하의 의무로부터 벗어나지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avoidance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s of the contract.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계약의 해제가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for 첫 번째는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의 해결에 관한 계약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유효하게 간다는 거예요. 분쟁 해결 조항은 유효하게 간다. 다음에 any other provision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right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nsequent upon avoidance of the contract. 좀 길게 읽었는데요. 계약의 해제에 consequent, 뒤따르는 당사자들의 right and obligation,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계약의 조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손해배상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의무는 남는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 조항 중에 두 가지는 유효하게 유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settlement of dispute, 분쟁 해결 조항은 유효하게 남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해제 이후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해제 후의 권리 의무를 미리 약정을 해놓은 거니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조항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개입니다. 손해배상 그다음에 조항 2개 이렇게 해서 3가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A party who has performed the contract. 어떤 당사자인데요.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예요.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인데 either wholly or in part. 전체든 일부든 간에 아무튼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는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other party. 다른 당사자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준 거 다시 돌려달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f whatever the first party has supplied or paid under the contract. 계약하에서 그 첫 번째 당사자가 공급해줬거나 또는 대금 같은 걸 지급해준 게 whatever 뭐가 있던 간에 대금 지급을 했건 물품을 공급했던 간에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If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bound to 하면 무엇에 묶이다, bind의 과거 분사형인 거죠. 자, 묶인다, 의무를 가진다, 의무에 구속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both party, 양 당사자가 그 반환을 해야 할 의무에 묶인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they must do so concurrently. 동시에 하여야 한다. 우리 앞에서 한글로 살펴봤었죠. 동시 이행 조건이다. 둘 다 반환해야 한다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2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항하고 2항. 자, 그 밑에 틀리기 쉬운 빈출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계약 해제권과 대체품 인도 청구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물품 바꿔달라는 거 막 바꿔달라고 못한다 그랬죠.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반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품을 반환해야 대체품 인도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때도 반환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계약 해제권과 대체품 인도 청구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어야 하고 물품을 반환할 수 있어야 돼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어야 하고 물품 아니더라도 대금을 반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써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래서 물품을 반환할 수가 없다면 계약 해제권이나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내용 보겠습니다. 분할 인도 계약과 할부 계약이에요. 계약 해제.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4번에 나누어서 물품을 A, B, C, D 4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자, 1번 보시면요. 원칙적으로는 물품을 분할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면 그 분할 부분에 한정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번 계약, 1번은 괜찮았어요. 2번 계약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것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CISG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유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꺼번에 막 못 깨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에서도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으면 요거 하나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단 어느 분할 부분에 관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 분할 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 위반을 발생 주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장래 분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요게 1번 내용이었고요. 2번 내용은 뭐냐면 자, 요 B라는 걸 계약을 이행을 못했어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었어요. 근데 보나마나 뻔해. 이걸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으면 3번도 본질적 계약 위반이 당연히 있을 거야 라는 걸 추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약을 다 그 이후에 요건 남겨놓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까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어느 인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매수인이에요. 이거는 1번, 2번은 매도인, 매수인 공통 규정인데 3번은 매수인 규정입니다. 이미 행하여진 인도와 장래 인도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인도는 상호 의존 관계로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쌍방이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A, B, C, D를 다 합쳐야지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장 같은 걸 만드는데 기초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걸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받으면 이 계약 체결할 때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전체를 다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분할 이행 계약도 해제를 까다롭게 만들어 두었다. 3단계로 분리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분할 인도 계약은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를 그냥 다 해제할 수는 없구나. 거기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있었구나.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Right to claim damage. damage가 손해배상 권리 또는 손해배상의 액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랬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매도인 매수인 공통 무죄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다른 권리하고 같이 행사할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계약 해제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하의 의무에서 당사자들이 벗어나는데 단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라고 했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피해 보상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권리들을 다 써도 아직 치유되지 못한 무언가 손해가 있어요. 그건 마지막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 내용 보시면 CIS 주장 손해배상액
계약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목차 양과로 1번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요거까지만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손해배상액은 당해 계약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뭔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으면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원래 100불짜리 물건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불짜리 물건이 인도가 안 됐으니까 100불만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물품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다면 그 이익의 손실 부분까지 추가해서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부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의 상실을 포함시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100불짜리 물건 시켰는데 나 이 100불짜리 물건이 안 와가지고 $10,000짜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손해를 $10,000를 입었으니까 $1,100를 손해배상하시오. 이건 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는 없게 만들어놨는데 예견 가능한 손실이 얼마냐? 이것도 역시 판사가 나중에 분쟁 생기면 판사나 중재인이 판단해 줄 문제입니다. 일단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손해경감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세부적인 의무인데요. 내가 계약을 제 상대방이 나한테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래도 나는 상대방의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인데 그걸 안 해주면 손해배상액에서 좀 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이라서 이건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요.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CISG 상에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규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면책 요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할 것. impediment가 장애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는 한번 익혀봐 두시고요. 영어 표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impediment가 장애라는 뜻으로 다른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impediment라는 단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런 장애를 미리 알 수가 없었고요. 그걸 회피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양과로 2번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그 장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져서 장애가 없어지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force measure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CISG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손해배상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에 한정된 내용이라서 이걸 이제 force measure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조는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규정이 CISG에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면책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된다. 위에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경우에 모든 권리가 다 면책되는 모든 의무 권리에서 다 면책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이 된다. 손해배상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그 책임에서만 면책이 된다. 그 이외의 권리들은 다 행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양가로 4번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이자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돈을 이제 그 반환 규정에서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대금을 늦게 줬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아무튼 이제 뭐 대금을 돌려줘야 된다거나 연체 금액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액수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 보시면요. 이행기일 이전에도 행사가 가능한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이행 정지권, 그 다음에 이행기 전 계약 해제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뭐 10월 10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안 왔으니까 미리 뭔가 계약 위반이다, 뭐 어쩌다, 뭐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두 가지 있어요. 이행정지권하고 이행기 전 계약 해제권 두 가지는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그럴만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행정지권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에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이제 물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매수인이 이 회사가 부도설이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품을 건네줘도 계약을 이행 안 할 것 같아요. 대금을 안 줄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 부분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판명된 경우다라고 하면 의심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계약 이행할 물품 생산 이거 안 하고 그냥 정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이행기전 계약 해제권입니다. 이행기일 전이라도 상대방이 장차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항상 계약 해제에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요건이 됐었죠. 이것도 앞으로 장차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게 확실해요.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뭐 그 공장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나 기다려도 이 물건은 절대 못 받죠. 본질적 계약 위반 할 거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명백해졌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괄호 4번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행 기일 전에 이행 정지권하고 그다음에 이행 기일 전 계약 해제권은 전부 다 아직 이행 기일이 되기 전에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단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는 이거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라고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행 기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이행 정지권하고 특히 이행 기일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요건은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라는 거. 아직 이제 그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게 명백하다라고 하면 계약 이행 기일 전에도 해제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대목차 5번 보시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 고유의 구제책입니다. 매수인만 또는 매도인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책이죠. 자, 1번 목차 보시면 매도인의 구제책 먼저 봅니다. 하자 보완권이에요. 자, 인도된 물품 그리고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기가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 자기가 보완하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보완하는 거니까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되겠죠. 자, 밑에 시마 플러스 보시면 하자 보완 청구권하고 하자 보완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자 보완 청구권은 매수인의 특정 이행 청구권 중에 하나로 들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는 하자 보완권. 근데 이거 두 개는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하자가 생겨서 그 하자를 보완한다. 상황도 동일하고 나중에 결과도 동일합니다. 하자를 보완해서 원래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자 보완을 해달라고 매수인이 청구하면 하자 보완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매도인이 스스로 보완을 하면 하자 보완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 보시면 하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치유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대금 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 뒤에서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차이점 보시면 계약과 불이치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치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의 하자 보완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 보완권은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이 스스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구를 하는지 스스로 보완을 하는지 그 말 차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ISG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서류에 대한 하자 보완권 이런 것도 있고요. 인도 기일 전에 할 수 있는 하자 보완권과 인도 기일 후에 할 수 있는 하자 보완권도 역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권리로서. 매도인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매도인의 구제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요. 매도인 구제책 중에 물품 명세 확정권, right to make specification, 스펙을 만들 수 있는, 명세를 만들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상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물품은 매수인이 정해주는 명세에 따라서 그 명세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앞에서 배웠던 명세서 매매인 거죠. 그 명세를 매수인이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물품의 인도 기일이 다가오는데 명세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겁니다. 명세가 있어야 물품을 만들 텐데 자, 안 줘요. 그래서
매도인이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계약 체결 시에 자기에게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명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명세가 매수인이 요구하는 명세, 그 스펙하고 동일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해가지고요. 매수인한테 이거를 작성해서 알려준 다음에 매수인이 이걸 수정해서 다시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명세는 이겁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든지 이렇게 새로 명세를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자기가 만든 명세대로 물품을 만들어서 그냥 인도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매도인의 구제체계 하나로 보는 거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명세를 주지 않아서 매도인이 자기가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스스로 명세를 만들어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준 겁니다. 텍스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매수인의 구제책 보시면 대금 감액권이 먼저 나옵니다. Right to reduce the pric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인도된 물품에 부적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 대금 감액되는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하면 되고요. 아직 안 줬으면 감액한 금액만을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매수인은 계약 물품과 실제 인도된 물품의 가치의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에서는요, $100짜리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인도된 물품은 $80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그러면 계약 물품과 실제로 인도된 물품의 가치의 그 차이의 비율,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20만큼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자를 치유한 경우 하자 보완권을 매도인이 스스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인이 하자 보완 청구권을 행사를 하든지 그래서 하자를 치유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100짜리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80짜리 물건이 왔다. 그러면 $20만큼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하자가 보완이 돼가지고요. 인도된 물품이 $100짜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액할 그 차액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자가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매수인 쪽에서는 원래 계약된 물품이 제대로 오지는 않았으니까 뭔가 손해를 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손해 액수만큼 배상을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매수인의 거절권입니다. 자, 거절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이행기 전 인도 수령 거절권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초과 인도분에 대한 거절권이 있어요. 자, 매도인이 이행기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날 인도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 날짜가 예를 들어 10월 5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인도일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매도인은 10월 3일 날 물품을 미리 인도한 거예요. 인도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물품을 빨리 주면 좋아하죠. 매수인이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100톤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매수인한테는 100톤짜리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창고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기일 전에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준비가 안 됐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월 3일 날 미리 갖고 온 건 거절하고 원래 계약된 인도일 10월 5일에 갖고 오세요. 이 날짜에는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권이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초과 인도분에 대한 거절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100톤 물품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120톤을 갖고 온 거예요. 매도인이. 자, 이런 경우에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00톤까지는 원래 계약한 물품이니까 100톤까지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20톤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나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20톤까지 수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딱 100톤만 필요해 다 가져가세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는 조금 필요하긴 한데 20톤 다는 필요 없고요. 10톤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추가적으로 더 수령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을 초과해서 인도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령을 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령했다라고 하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10톤이 됐건 20톤이 됐건 계약 금액의 비율, 계약에서 뭐 단가가 톤당 뭐 예를 들어 1불이었다라고 하면 10톤을 받았으면 10달러, 20톤 받았으면 20달러 이렇게 차후에 정산해 줘야 된다. 비율에 따라 대금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심화 플러스 보시면요. 물품의 일부 불이행, 일부 부적합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물품의 일부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일부에 부적합이 있는 경우 전체는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수량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중에 20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만 불이행을 한다든가 인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 20만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공부한 특정이익 청구권, 추가기간 설정권, 계약해제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등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요. 그 일부분, 불일치가 있는 부분 또는 인도가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불이행 일부 부적합이 요거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도하지 않아서 전체 계약의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일부분에만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에만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그 20에 대해서만 일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